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의 궤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준비한 내용도 드라마 오징어 몸통 게임 속 과학 이야기입니다. 아 제발 기훈이 형 언제까지 오징어 게임 할 거야? 또 오징어 게임? 유행 끝난 지가 언젠데. 죄송합니다. 만들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시작은 전 세계인들이 가장 먹고 싶어한다는 간식, 바로 달고나 게임입니다. 룰은 간단하죠. 달고나 위에 찍혀있는 삼각형, 동그라미, 별, 우산 모양을 깨트리지 않고 그대로 잘라내면 성공! 하지만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 어려운지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달고나가 만들어지는 원리부터 가보겠습니다. 국자 위에 설탕을 넣고 가열하다가 설탕의 녹는 점인 185도가 되면 고체였던 설탕이 액체로 융해 분자 배열이 느슨해지며 분자 간 인력도 약한 상태가 되죠. 설탕은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수분이 날아가며 새로운 결합으로 다시 옅은 갈색빛을 내는데, 이때 베이킹소다, 즉 탄산수소 나트륨을 살짝 뿌려주게 되면 부풀어 오릅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에 열을 가하면 탄산나트륨,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로 분해되는데, 이 과정에서 분해된 이산화탄소는 기체라는 본인의 정체성을 뽐내며 밖으로 빠져나가려 발거동을 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거품이 발생하며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로 인한 거품이 달고나 속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다시 고체로 응고되었다고 해도 기공이 많아 굉장히 깨지기 쉬운 상태를 갖게 됩니다. 더욱이 별이나 동그라미 같은 모양을 찍어주면 찍을 때 압력으로 주변에 변형이 더 쉽게 일어나 더욱 깨지기 쉬운 아주 바삭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깨지기 쉬운 달고나에서 모양을 깨끗하게 떼어내는 비법은 뭘까요? 답은 이정재의 땀방울과 침, 바로 수분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우산 모양을 뽑아 절망에 빠진 기훈, 그때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달고나 위로 툭 떨어지게 되죠. 변형에 취약한 달고나지만 수분이 가해지면 그 부위는 축축해져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훈이 그렇게까지 달고나를 핥았던 것이었죠. 역시 침은 위대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한미녀가 숨겨서 가져왔던 라이터는 어떨까요? 앞서 설탕에 녹는 점이 185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이터 불꽃의 온도는 보통 800도까지 올라가죠. 굳어진 달고나에 설탕에 녹는 점을 넘는 열이 가해지면 그 부분은 다시 액체로 융해되니 불로 달군 바늘을 이용해 균열이 있는 부분을 살살 그어주는 것도 게임에서 이길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게임은 바로 줄다리기. 일남이 말합니다. 기죽지들 마라. 줄다리기는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작전과 단합으로 이길 수 있어. 정말 그럴까요? 일남의 작전이 정말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줄다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김치 싸대기를 보면 김치가 때리는 뺨이 받는 힘과 뺨에 맞는 김치가 받는 힘은 동일합니다. 즉 작용 반작용에 의해 양팀의 무게와 상관없이 두 팀은 같은 힘을 받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이기는 건 아닙니다. 줄다리기에서 마찰력도 무시할 수 없죠. 마찰력은 접촉면의 성질을 나타내는 마찰 개수와 무게에 영향을 받는데, 모두가 동일하게 흰 운동화를 신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게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아무리 같은 힘을 받는다고 해도 마찰력이 부족하다면 패배하겠죠. 그래서 일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건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신호가 울리고 처음 10초는 무조건 눕는 자세로 버티라고 이야기했죠. 줄을 당길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자세는 앞으로 허리를 숙이거나 똑바로 서거나 뒤로 눕듯이 젖히는 것입니다. 이때 몸의 무게 중심은 각각 다른데 무게 중심을 최대한 낮게 할수록 안정적이죠. 줄다리기는 상대의 무게 중심을 무너뜨리는 경기입니다. 개인의 경우도 하체가 튼실할수록 무게중심이 바닥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에 안정적이죠. 따라서 눕듯이 버틴다면 가장 낮은 위치에 무게중심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해집니다. 토크의 측면에서도 줄을 잡고 들어 누우면 중력까지 내가 줄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돕기 때문에 좋겠죠. 또한 팀원들 모두의 힘을 최대한으로 모으려면 힘의 방향이 전부 일치하도록 한쪽에 나란히 서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쪽에 서서 힘의 방향들이 조금씩 틀어지면 그만큼 하나의 방향으로는 최대한의 힘이 모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일남의 작전은 초반엔 먹히는 듯 했지만 무게 차이로 결국 상대팀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나왔던 상우의 세 발자국 전진하는 전략은 어떨까요? 양쪽 팀이 당기는 힘은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기훈의 팀이 반대 방향으로 외력을 주면 토크가 작용해서 상대팀은 아예 완전히 눕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닥과 닿게 되는 부분은 이제 신발 밑창이 아니기 때문에 마찰 개수가 바뀌게 되고, 따라서 급격하게 줄어든 마찰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죠. 다음은 구슬 게임입니다. 각자 10개의 구슬을 나눠준 후 폭력 등 일부 방식을 제외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구슬 10개를 빼앗아오면 승리하죠. 바로 게임 이론의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 게임은 상대가 돈을 따면 내가 잃는, 즉 경쟁 상대의 희생을 전제로 내가 이득을 얻는 게임이죠. 기본적으로 경쟁자 간 협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게임이란 이야기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유일한 외국인 참가자 알리는 이 게임 이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죠. 그래서 상우의 협력 제안을 덥석 물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알리는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 전달
전달되는 종파, 즉 소리조차 제대로 듣지 못할 정도로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원형인 구슬과 각이진 자갈은 부딪히는 소리부터 다르며 집어들었을 때 무게의 차이도 상당했을 테니 말이죠. 어쨌든 상우와 알리는 소위 짤짤이라 불리는 홀짝 게임을 진행합니다. 구슬을 몇 개 골라 손에 숨기고 숨긴 구슬의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히는 확률 게임이죠. 하지만 상우는 게임을 하다가 서서히 양말이 벗겨집니다. 확률은 반반인데 어떻게 너만 이기는 게 가능하냐? 알리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도 과학이 있습니다. 첫 시작은 홀짝 모두 50%의 확률이 가능합니다. 한 명이 홀수로 시작해서 3개의 구슬을 땄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이긴 사람의 구슬은 13개, 진 사람의 구슬은 7개입니다. 이제 진 사람의 입장에서 다음에 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짝수 셋, 홀수 넷이라 감싸진 주먹 안의 구슬의 수는 홀수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구슬 게임에서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깡패 덕수가 278번 참가자와 맞붙는 장면입니다. 게임 승패에 따라 삶과 죽음으로 갈리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의 오른팔이라 불렸던 278번 참가자는 본인이 앞서 나가자 신이 나서 덕수를 놀리죠. 심리학에는 독일어로 샤덴포이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남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면 기쁨을 느끼는 심리를 나타내는 합성어죠. 이건 단순히 278번 참가자의 인성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2009년 2월 사이언스지의 일본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놀랍게도 강한 질투를 느끼는 사람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우리의 뇌는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2013년에도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지인이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에 대해 느꼈던 부러움이 클수록 기쁨에 해당하는 생물학적 반응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건 지극히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선택의 순간, 새하얀 방에 1번부터 16번까지 번호가 달린 16개의 마네킹이 놓여있죠. 여긴 생물학의 진화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생명체의 경우 천적의 등장으로 집단이 위험에 빠졌을 때 맨 앞이나 맨 뒤처럼 양극단에 서 있는 녀석들부터 삶을 마감하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대부분의 생명체는 자연스럽게 무리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결국 16개의 숫자 중에서 가운데 숫자부터 선택한 건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진화한 결과입니다. 어쨌든 선택을 한 후 바로 유리다리 건너기 게임으로 넘어가죠. 강화 유리와 일반 유리 중에서 하나를 골라 밟아야 하며 일반 유리를 밟으면 깨져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과연 강화 유리와 일반 유리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미 수많은 참가자가 떨어져 죽고 4명만 남았을 때 갑작스레 17번 참가자가 대본에 맞춰 30년간 유리공장에서 근무해서 강화 유리를 구분할 수 있다는 양심 고백을 합니다. 과거 강화 유리는 제조 방식 때문에 약간의 굴곡이 있어서 반사된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고 약 15도에서 35도 사이의 특정 각도에서는 뿌옇고 긴 띠가 보일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최근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서 구분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징어 게임에서 사용된 강화 유리는 예전 제조 방식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게임은 비교적 오래전에 이미 준비되었거나 아니면 예산을 최대한 절감했을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강화 유리에 KS 마크라는 식별 마크가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사실 가장 이상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에 유리를 모두 깨버리는 과정에서 유리 파편이 강세벽에 몸에 박히죠. 잘 생각해보면 남아있는 유리는 전부 강화 유리이며 이건 일반 유리처럼 파손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글자글 조각나며 그대로 붙어있죠. 보통 파편이 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비산 방지 기능을 갖춘 필름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밟을 때는 강화 유리지만 깨질 때는 일반 유리라면 정말 이상한 일이죠. 자네가 오징어 게임을 과학으로 설명한 건 괜찮고 드디어 드라마의 종착역인 오징어 몸통 게임입니다. 기훈과 상우는 동전을 던져 공격과 수비를 결정하죠. 그런데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정확하게 반반일까요? 2009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연구팀은 동전 던지기의 결과를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13명의 이비인후과 인턴들에게 동전 던지기를 300번씩 연습시켰고 이후 실험 참가자 모두 뒷면보다 앞면이 더 자주 나오도록 하는데 성공했죠. 특히 그중 한 명은 무려 68%의 확률로 앞면이 나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연구팀은 동전 던지기처럼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단순히 확률이 아니라 관측점까지 앞면과 뒷면이 중첩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너무 간 것 같은데? 수많은 다중우주 속 어딘가에서는 상우가 1등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선 상우의 자살로 기훈이 우승을 합니다. 영화를 끝까지 본 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일남을 보면 소름이 끼치죠. 첫 번째 게임이었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가보면 다들 얼어붙은 상황에서 혼자 해맑게 뛰어다닙니다. 단순히 치매라 그런 줄로 알았지만 사실 설계자로서 본인이 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는 참가자와 관리자를 모두 감시하는 통제광입니다. 참가자들에게
과학에 제공된 녹색 추리닝과 관리자들의 빨간 복장 역시 통제를 좋아하는 일람의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색 관계에 있는 두 가지 색을 통해 마치 체스판 위의 말처럼 그들의 위치를 분명하게 정해준 것이죠. 이미 시즌2가 예고된 오징어 몸통 게임을 앞두고 관리자의 색깔인 빨간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기훈의 행보가 기대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오래전에 기억은 유지하며 최근 기억을 잃는 치매에 걸렸지만 본인 이름조차 까먹으면서 구슬 홀짝은 기억해내는 깐부 할아버지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궤도였습니다. 요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구독 역시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나 너무 무서워. 이러다 다 과학자 돼.